지리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강원 지리교사 함동식의 지리교실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지리교사 함동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주제 2번이에요. 북한의 자연환경과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북한의 자연지리와 자원, 그리고 북한의 인문지리, 그리고 북한의 개방정책과 통일국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리 교과서상으로 사실 이 북한과 관련된 앞으로 주제 한 5개 정도는 그 교과서 맨 뒤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앞에다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위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그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그 뒤에 공부할 내용들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순서를 조금 바꿔서 준비를 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북한의 자연지리와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은요, 우선 산지의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전체 면적의 약 80%가 산지일 정도로 산지가 굉장히 많은 국가입니다. 이 북한 지역의 지형 특징으로는 북동부에는 높고 험준한 낙림산맥, 함경산맥과 같은 1차 산맥이 분포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남서부에는 묘향산맥, 멸악산맥 등등과 같은 2차 산맥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1차 산맥과 2차 산맥이라는 게 뭘까? 자, 1차 산맥은요, 쉽게 이야기해서 1차적인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맥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차적인 요인이라는 건 단 하나의 원인으로 빰 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산맥은요, 신생대 때 융기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융기란 땅 위로 솟는 걸 얘기하거든요. 신생대 때 융기 빡! 해서 만들어지는 게 1차 산맥이에요. 반면에 2차 산맥은 2차적인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산맥을 이야기해요. 융기가 된 이후에 아주 오랜 동안 두 번째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2차 산맥입니다. 얘는 중생대 때 지질구조선이라고 하는 그 지각의 약한 틈을 따라서 그 틈들이 침식이 돼서 깎여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침식을 안 당한 아이만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게 남아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산맥이 2차 산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산맥의 특징은 높고 험준한 게 특징이고요. 2차 산맥의 특징은 고도가 완만하고 언덕처럼 구름성 산지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다음에 북한의 또 중요한 지형으로는 백두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백두산 일대에 가면 다양한 화산 지형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천지호. 우리는 이걸 지형학적인 용어로 칼데라호라고 부르고요. 대마고원. 우리는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지리적인 용어로 용암대지라고 부릅니다. 자, 칼데라호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화구의 함몰로 인해서 만들어진 호수를 이야기해요. 아마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용암대지는요, 그 신생대, 아니 죄송합니다. 용암대지는 현무암의 열화분출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대지를 이야기합니다. 현무암의 특성상 그 점성이 되게 낮고 유동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질질질질 흐르면서 만들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지형에 따른 하천과 평야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첫 번째는 황해로 유입하는 하천입니다. 자, 황해로 유입하는 하천의 특징은 북동부의 높은 산지에서 발원을 해서 상대적으로 유로가 길고 유역 면적이 넓은 것이 특징이에요. 다음 대표적인 하천은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등등의 하천이 있고요. 평야로는 하천 하류의 넓은 평야가 발달을 합니다. 하천은 상대적으로 유로가 길고 유량이 많을수록 평야를 크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동해로 유입하는 하천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두만강을 빼고는 대부분 유로가 짧고 경사가 급한 편입니다. 두만강, 어랑천, 남대천 등등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의 유로가 짧고 유량이 적은 편이다 보니까 해안을 따라서 소규모의 평야를 발달하는 것이 이 하천 지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해발고도 자료를 한번 보세요. 해발고도 자료를 보면 대체로 북한의 북동쪽은 산지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북한의 남서쪽은
이 해발고도가 낮은 평야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정리했던 1차 산맥과 2차 산맥 또한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표시해보세요. 낭림산맥, 그리고 함경산맥, 그리고 마천령산맥. 얘네들은 해발고도가 높고 험준한 아이들이에요. 1차적인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1차 산맥입니다. 자, 다음에 여기에 나타난 나머지 산맥들 있잖아요. 강남산맥, 저규령산맥, 묘향산맥, 언진산맥, 멸악산맥, 마실령산맥과 같은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낮고 완만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2차 산맥입니다. 자, 선생님 이 산맥 이름들 다 외워야 되나요? 외워두면 좋긴 하겠지만 이걸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리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걸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배우는 교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하천들이 있어요. 자, 압록강 보이십니까? 그리고 청천강, 대동강. 얘네들은 모두 황해로 흐르는 하천입니다. 유로가 꽤 긴 편이거든요.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요렇게 흐르는 게 압록강이고요. 뭐 여기 낭림산맥에서 발원해서 요렇게 흐르는 게 청천강. 뭐 이쪽에서 발원해서 요렇게 흐르는 게 대동강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천의 유로가 길고 밑에 하천 하류에 보면 많은 평야들, 용천평야, 안주 박천평야, 평양평야, 재량평야, 연백평야 등등의 평야를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동해로 흐르는 하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두만강,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이렇게 흐르는 두만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이렇게 하천의 유로가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안가를 따라서 해안가의 소규모의 평야만을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북한의 기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봅시다. 자, 먼저 기온인데요. 북한은 대부분 냉대기후예요. 냉대기후의 특징은 뭐게요? 맞아요. 추워요, 추워. 그래서 남한에 비해서 추운 편입니다. 그 이유는 남한보다 위도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 두 번째. 북한은요, 유라시아의 대륙 동쪽에 있습니다. 유라시아라는 말 기억나니?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그 동식쌤의 이름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유럽 아시아 대륙을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해 있어서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의 특징을 보입니다. 자, 이 개념 정도는 좀 정리를 해둡시다. 자, 연교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연교차란 1년에 기온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장 따뜻한 달에서 가장 추운 달을 빼면, 기온을 빼면 연교차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북한의 기후 특징은요, 산맥과 바다의 영향으로 동해안이 같은 위도의 서해안보다 겨울철 기온이 높은 편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산맥들이 겨울철에 부는 차가운 북서계절풍을 차단해주고요, 동해의 깊은 수심이 열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위도라고 했을 때, 원래 위도가 같으면 기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하는데요, 동해안 같은 경우는 같은 위도일 때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겨울철에 더 따뜻한 편입니다. 자, 다음에 강수 특징을 봅시다. 자, 계절에 따른 강수량 차이가 아주 큰 편입니다. 그 이유는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기 때문이에요.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연 강수량은 남한보다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지형과 풍형의 영향으로 인해서 강수량의 지역 차이가 큰 편입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우지와 소우지가 있는데요. 북한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청천강 중상류 지역, 그리고 원산 일대의 동해안 지역입니다. 소우지 같은 경우는 관북 내륙 지역, 그리고 관북 해안 지역, 그리고 대동강 하류 지역 등이 소우지에
자, 이 자료를 통해서 그 다양한 기후의 차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삼지연 그리고 중강진 여기 보이니? 자, 여기는요 우리나라에서 연교차가 가장 큰 곳입니다. 그 이유는 대륙 한가운데에 있기도 하고요. 바다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겨울에는 엄청 춥고 여름에는 엄청 더운 연교차가 큰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그 자료가 요걸로 나타나 있는데요. 기온강수 그래프를 볼 때 꿀팁은 1월과 7월에 동그라미를 치고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러면 가장 추운 달과 가장 따뜻한 달의 차이, 연교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에 우리 아까 정리했던 다우지들, 북한의 다우지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첫 번째는 여기 구성 쪽이라고 보이세요? 여기 보면 연강수량이 주변의 평균보다 더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북한의 대표적인 다우지인 청천강 중상류입니다. 청천강 중상류가 다우지인 이유는 이 바람이 바다에서부터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이 산맥에 부딪힐 때 이쪽에 따라서 비를 내리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에 북한의 가장 최다우지는 바로 원산입니다. 자, 보시면 주변에 있는 뭐 삼지연이나 평양에 비해서 강수량이 많은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는 북한 최다우지입니다. 북한에서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곳이에요. 자, 반면에 비가 적게 내리는 곳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기가 비가 굉장히 적게 내리죠. 여기는 개마고원이 있는 곳이에요. 아까 우리 백두산의 현무암 열화분출하고 관련되어 있는 지형이죠. 여기는 소우지입니다. 그리고 성진과 청진을 연결하는 여기 쪽, 여기도 소우지예요. 북한의 최소우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최소우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있는데도 비가 적게 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 이유는 여기에 차가운 바닷물인 한류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차가운 물이 흐르면 그 주변을 차갑게 만들잖아요. 공기는 차가워지면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려면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이 돼서 비를 내리는 것인데 여기 청진과 성진일 때는 한류가 영향을 미치는 구간이라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소우지를 찾아보면 바로 여기 남포와 평양 일대가 소우지예요. 여기가 소우지인 이유는 아까 우리 북한의 이 남서부 평야지대 이야기 했었잖아요. 평야 지역은 산지가 거의 없고 평평한 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여기를 지나갈 때 공기가 상승하면서 비를 내려야 하는데 여기에서 그냥 슝 하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맥이 없기 때문에, 산지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 일대는 소우지를 이룹니다. 자, 이제 북한의 자연환경하고 주민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농업을 보면요, 주요 식량 작물은 쌀하고 옥수수예요. 북한의 대표적인 식량 작물 쌀과 옥수수입니다. 산지가 많고 기후가 한랭하다 보니까 어떤 농사를 많이 지어요? 밭농사를 많이 짓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음식을 살펴보면요, 감자, 밀, 메밀 등의 밭작물을 이용한 면 요리가 특히 발달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의 냉면 하면 떠오르는 냉면이 있어요? 그래요, 함흥냉면과 평양냉면이 있죠.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속초 지역에서는 속초식 그 함흥냉면이 엄청 유명했어요. 그 이유는 함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속초로 건너와서 아바이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하면서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그 냉면의 기법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전수가 되고 있어요. 속초에 놀러 간다면 냉면을 한번 꼭 드셔보시길 바래요. 어떤 집을 가도 절대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자, 다음에 겨울 가옥 구조를 살펴보면 겨울이 길고 추운 관북지방. 우리 관북지방 예전에 배웠거든요. 천령관의 북쪽, 오늘날의 함경도 지역입니다. 이곳은 폐쇄적인 전통 가옥 구조가 나타나요. 춥다 보니까 집들이 이렇게 밭전자형으로, 못하네요. 밭전자형으로 모여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축관이라고 하는 특수한 시설이 나타납니다. 얘는 부엌과 생활 공간을 같이 연결해 놓은 공간인데요. 이 공간이 있음으로 하여금 열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게끔 해줘요. 자, 마지막으로 관광입니다. 백두산과 금강산 등의 명산은 관광자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좀 높겠죠. 자, 이 자료는 남북한의 경지 면적 비율을 나타낸 자료예요. 북한 같은 경우는 논하고 밭 중에서 어떤 게 더 많니? 그쵸? 네, 밭이 더 많은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남한 같은 경우는 논과 밭 중에 어디가 더 많아요? 논이 더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체 평야의 면적, 전체 경지 면적은 어디가 더 높니? 그쵸? 북한이 경지 면적은 더 넓구나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식량작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봅시다. 이 자료는요, 남한과 북한의 식량작물별 생산 비율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식량작물들이 있으면 어떤 식량작물들을 생산하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자료예요. 같은 면적, 얘는 2분의 1 정도 되는 면적에서 이만큼 생산하는 거고 얘는 1의 면적에서 이만큼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업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즉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따졌을 때는 남한이 북한보다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농업이 훨씬 더 잘 기계화가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량 작물별 생산 비율을 살펴봅시다. 남한의 대표적인 작물은 바로 쌀이 87%예요. 남한에서 쌀은 다른 식량 작물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자급자족이 가능한 작물입니다.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것은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생산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 한번 볼까요? 옥수수 요만큼이고요. 맹류 요만큼이고요. 두류, 서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옥수수는 뭔지 알죠? 맹류는 뭐예요? 맥, 보리를 이야기하고요. 두류는 콩을 이야기하고요. 서류는 고구마나 감자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반면에 북한의 생산작물을 살펴보니까 쌀이 46% 정도 되고 옥수수가 굉장히 중요한 작물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서류, 맹류, 두류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북한을 대표하는 식량작물 두 가지는 뭐다? 쌀과 옥수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북한의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북한은요, 지하자원이 풍부한 편입니다. 석회석, 무연탄, 철광석, 텅스텐, 마그네사이트 등등 다양한 지하자원들이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날 에너지 자원의 소비 구조를 살펴보면 석탄이 북한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에요. 그리고 높고 험준한 산지들, 우리 아까 1차 산맥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수력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요 밑에 나와 있는 지도는 북한의 발전 설비 용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보니까는 어떤 것 같아요? 수력과 화력 중에 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북한의 특징은요, 수력 발전이 화력 발전을 앞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 수력 발전소들은 하천을 따라서, 이 하천의 중상류 쪽을 따라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화력 발전은 인구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양, 북창 이쪽 일대가 화력 발전소가 많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자, 요 내용은 정리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한과 북한의 전력 생산 구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전력 생산이라는 말이 뭔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전력 생산이란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전기를 만드는 방식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신재생 발전, 신재생 에너지가 있습니다. 수력 발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댐 같은 걸 만들어서 물의 유속이나 낙차, 유량 같은 것으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거죠. 화력발전은 어떻게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각종 화석연료들,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태워서 이 열이 발생하면서 증기가 발생하잖아요. 그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에요.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의 핵융합을 통해서 핵융합을 할 때 생기는 열로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뭐 풍력, 태양력, 조력 이런 것들이 신재생에 속합니다. 자, 북한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시다. 북한은 아주 간단해요.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 두 개밖에 없어요. 뭐랑 뭐가 있니? 수력하고 화력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북한은 화력발전보다 수력발전이 더 많아요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화면에 남한 같은 경우는 전력발전의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화력이 가장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이 원자력, 그 다음이 신재생, 그 다음이 수력입니다. 남한에서는 수력발전이 엄청 쪼꼬미인데 북한에서는 수력발전이 거의 메인이라는 점이 아주 특이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남한과 북한에서의 에너지 공급 비율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합시다. 뭐 석탄, 석유, 수력, 원자력, 천연가스, 기타 이런 자원들이 있는데요. 이 에너지 자원들을 얼만큼 사용하는지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이 자원의 공급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석탄이 1등이고요. 그 다음이 수력. 맞죠? 그 다음이 기타는 쓰지 않을게요. 그 다음이 석유 순서입니다. 반면에 남한 같은 경우는 어떤 순서대로 나타나요? 석유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고요. 그 다음이 석탄. 그 다음이 천연가스. 그 다음이 원자력. 그 다음이 수력 순입니다. 남한에는 있는데 북한에는 없는 에너지 자원이 있어요. 바로 천연가스하고 원자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한과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 비율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북한의 인문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북한의 인구와 인구 분포인데요. 총 인구는 약 2,500만 명이에요. 남한의 한 절반 정도 되는데요. 뭐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서부 평야 지역은 넓은 평야와 상대적으로 온화한 기후, 풍부한 용수 등을 바탕으로 농업과 공업이 발달해 있어서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서부 평야 지역에 모여 있습니다. 반면에 북동부의 내륙 지역은 산지가 많고 평야가 좁다 보니까 인구가 희박하게 나타나요. 우리 아까 자연지리에서 했던 그 산지와 평야에 대한 내용이 인구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자,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인구 조밀 지역과 인구 희박 지역을 정리하면 인구 조밀 지역은 서부 평야 지역, 그리고 동해안 일대의 좁은 해안 평야를 따라서 인구가 모여 있습니다. 인구의 희박 지역 같은 경우는 개마고원, 북동부 내륙 일대 이런 곳들은 인구가 매우 희박하게 분포하는 지역입니다. 자,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들을 소개합니다. 관서지역, 관북지역, 해서지역 따라서 이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들이 있는데요. 북한의 수도 하면 가장 중요한 도시는 어디예요? 바로 평양입니다. 북한 최대 도시죠. 정치, 경제,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바닷가로 조금만 가면 남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의 외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곳은 서해관문을 만들어서 물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자, 이 서해관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쪽 황해안 일대가 조차가 매우 큰 편이에요. 조차란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크면 배를 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해관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밀물과 썰물에 따른 물의 높이, 수위를 조절을 해서 물류 기능을 활성화하는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조차 극복 시설이에요. 자, 나온 김에 정리합시다. 우리나라의 조차 극복 시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의 남포에 있는 뭐였죠? 서해관문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천. 인천은 서울의 외항이죠. 서울의 외항인 인천에 있는 관문식 도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군산에 가면 뜬다리 부두라고 해서 이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다리가 이렇게 둥실둥실 떠가지고 이 높이를 조절하는 시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새아이는 조차를 극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자, 다음으로 신의주로 갑시다. 신의주는 중국과의 교역 통로입니다. 철도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자, 다음에 함흥, 청진, 원산과 같은 아이들은 이 관북 해안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일제강점기부터 공업도시로 성장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서지역, 오늘날의 황해도에 가면 개성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개성은 고려시대 때의 역사 유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면 개성공업단지가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각각의 위치들은 여러분이 지도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북한의 산업과 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북한의 산업 구조의 특징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공업 우선 정책,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 구조의 불균형이에요. 자, 중공업 우선 정책이라는 것은 중공업을 가장 먼저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군수공업과 관련된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육성을 하다 보니까 문제는 산업 구조가 불균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공업의 발달은 대체로 이제 간단한 소비재를 만드는 경공업에서 출발해서 중화학공업으로 갔다가 첨단 산업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성장의 피크트리인데, 북한 같은 경우는 군수공업을 먼저 육성하는 정책을 피다 보니까 경공업 그리고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생필품이나 식량이 부족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북한의 교통은요, 철도가 메인입니다. 여객 수송의 60%, 화물 수송의 90%를 모두 철도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도로, 하천, 해상 수송 같은 것들은 일종의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을 합니다. 자, 북한의 핵심 교통은 뭐다? 바로 철도입니다. 자, 북한의 산업 구조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농림업,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업 등등이 있는데요. 자, 농림업은 쉽게 이야기하면 1차 산업이고요. 광공업은 2차 산업. 그리고 서비스업은 3차 산업에 해당합니다. 자, 뭐 한 2015년, 17년에는 3차, 2차, 1차 순으로 순서가 나타나지만 요 시기 보이세요? 2차 산업의 비중이 3차 산업의 비중보다 더 높았던 시절이 있죠. 이때가 바로 중공업 우선 정책을 폈던 시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북한의 개방 정책과 통일 국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날 북한은 개방 정책을 펴고 있어요. 유럽의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고립된 경제 체제 안에서 에너지도 부족해요, 식량도 부족해요,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기존에 고수하던 계획 경제 체제가 한계에 봉착합니다. 오늘날 중국이나 베트남 주변 사회주의 국가들도 개방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외국 자본과 선진 기술의 도입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방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남북교류와 통일국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해요. 남북교류를 보면 초기에는 단순 상품 위주로만 교류를 하다가 그 이후에 위탁가공 혹은 대북 직접 투자, 위탁가공 혹은 대북 직접 투자 등으로 교류가 조금 활발해졌습니다. 그 남북 교류는요, 남북 간의 정치 상황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도모하고 통일 기반 조성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남북 교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일을 하면 뭐가 좋을까? 통일을 한 우리나라를 통일국토라고 부르는데요. 통일국토는요,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결합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과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서 태평양과 아시아, 유럽을 잇는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외국과 교류하기 위한 교통수단이 남한 기준으로 2개밖에 없어요. 외국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는 것밖에 없죠. 차를 끌고 가는 도로라든지 기차를 타는 철도교통을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분단국가의 특성상 마치 섬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아이는 북한의 주요 개방지역입니다. 북한의 주요 개방지역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자, 신의주, 나선, 금강산, 개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하나씩 한번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는 나선 경제특구입니다. 이 아이는요, 북한 최초의 개방구역입니다. 얘는 91년에 지정이 됐지만 다른 애들은 어때요? 다 2002년에 개방이 되었죠. 나선 경제특구는 상대적으로 어디랑 가깝습니까? 상대적으로 러시아랑 가까워요. 그래서 얘는 러시아와 무역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경제개방구역입니다. 자, 다음에 신의주 같은 경우는 어디랑 가깝습니까? 상대적으로 중국하고 가까워요. 여기 황금평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무역을 하고자 합니다. 자, 다음 개성은 어디랑 가까워요? 네, 남한이랑 가까워요. 여기에 그 개성공업지구라고 해서 남북이 합작해서 공업단지를 만들었어요. 자, 다음에 금강산도 마찬가지로 남한하고 관광교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관광지구입니다. 2002년에 남한과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설치된 곳이에요. 자, 조금 추가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면 나선 경제특구는 그 UN 개발 계획,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UNDP의 지원을 받아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피처링 했다고 할까요? 자, 그리고 신의주 특별행정구 같은 경우는 중국과 가까운 곳인데 특히 황금평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오늘날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개성공업지구는요, 2016년에 그 대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가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통일기류가 흐르면 다시 개성공업지구를 가동을 하게 될 거예요. 금강산 관광지구는 2002년에 시작하긴 했지만 2008년에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한의 자연지리와 자원, 북한의 인문지리, 그리고 북한의 개방정책과 통일국토의 미래까지 모두 다 알아봤는데요. 수능에서 많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개념 중에서 삼각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리는 숫자 3을 엄청 좋아해요. 이 3개를 가지고 막 조합해가지고 이런저런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문제의 방식은 조금 달라질지 몰라도 유형, 문제의 테두리는 아마 수능이 계속해서 있는 한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삼각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요, 북한의 대외 교역의 변화를 삼각 그래프라는 것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자료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3가지 자료를 비교한 거예요. 북중교역, 무슨 뜻입니까? 북한과 중국의 교역. 기타 교역은 기타 다른 나라의 거고요. 남북 교역은 남한과 북한의 교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2005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건데요. 이 삼각 그래프를 보면 여기 꼬다리 같은 거 보이세요? 여기 꼬다리 같은 거 보이세요? 여기 꼬다리 같은 거 보이세요? 이 꼬다리를 그대로 따라가서 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자료를 해석하고 싶다면 이 꼬다리를 따라서 그대로 가면 되고, 요거를 보고 싶다면 요 꼬다리를 따라서 그대로 가면 되고,
여기를 남북교역을 보고 싶다면 요 꼬다리의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삼각 그래프를 보는 꿀팁은요, 예를 들어 여기에 점을 하나 찍어보세요. 점을 하나 찍은 다음에 꼬다리를 그대로 따라가서 읽는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를 그대로 따라가서 보면 되겠죠. 이 삼각 그래프는 항상 비율을 가지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개 비율을 다 합친 값이 항상 100%가 돼야 맞는 수치가 될 거예요. 자, 예컨대 여기에 요 점의 수치를 보면 어때요? 요 북중교역은 대충 한 1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기타 교역은 80, 남북교역은 10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10, 10, 80 해서 100이 되는 거죠. 자, 2005년에 삼각 그래프를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북중교역은 대충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꼬다리를 그대로 따라가서 읽기로 했죠? 약 40 정도 되네요. 남북교역은 어때요? 대충 가서 봅시다. 한 3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기타 교역은 대충 가서 봅시다.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총합이 얼마가 나와요? 100이 나오죠. 물론 얘는 다 퍼센트예요. 2012년 같은 경우에 북중교역, 남북교역, 기타 교역을 한번 찾아봅시다. 2012년의 자료는 여기에 있고요. 대충 봅시다. 북중교역은 약 70 정도, 남북교역은 약 20 정도, 기타 교역은 약 10 정도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거 3개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이 되는 거예요. 자, 삼각 그래프를 읽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꼬다리를 따라서 그대로 읽는다. 두 번째, 완벽하게 정확한 수치를 구하지 않아도 괜찮다. 5, 10 단위로 계산해도 괜찮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3개의 수치를 다 더한 값은 항상 얼마가 나온다? 100이 나온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북한에 대한 내용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북한의 지형은 어떻고, 하천은 어떻고, 평야는 어떤지, 북한의 자원은 어떻고, 에너지 생산 구조는 어떤지, 북한의 농업은 또 어떤지, 인문지리에 있어서 인구는 어떻고, 산업은 어떻고, 교통은 어떻고, 그리고 개방정책에 있어서 개방정책은 어디가 있고, 통일국토는 무엇이 장점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북한을 주제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바로 이쪽에 나올 겁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주시는 게 고득점을 위한 첫걸음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